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유럽 주요 5경기의 전술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단순 결과가 아닌 공간 활용 압박 템포 조절로 승부가 갈린 장면들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한 단계 넓혀줄 데이터 기반 전술 리포트 스포츠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AT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볼 점유를 통해 빌드업 전개에 집중하는 팀입니다. 외대고르는 중원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터치라인 근처에서 볼을 받아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의 드리블 방향 전환과 순간적인 템포 조절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무기죠. 요케레시는 포스트업 이후 세컨드 찬스를 연결하며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공중볼 경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격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사카는 우측에서 볼을 잡으면 빠르게 안쪽으로 접어들며 외대고르와의 21 패턴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엽니다. 이 두 선수의 연계는 아스날 공격의 핵심 루트입니다. 중원은 파티와 하베르츠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공수 전환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빌드업 시 빠르게 파이널 서드까지 볼을 운반합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상대가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할 경우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세트피스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다는 점은 약점입니다. 이제 AT 마드리드를 살펴보죠. AT 마드리드는 전통적인 4-4-2 전형으로 촘촘한 수비 조직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그리즈만은 중원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페널티 박스 근처로 진입하며 2선과 1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그리즈만과의 원투 패턴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찬스를 만들어내는 전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의 볼 연결과 전환 리듬 조절에 집중하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해줍니다. 전체적으로 AT 마드리드는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중앙으로 유도하고 그 틈을 노린 빠른 역습이 주무기입니다. 하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변칙 전개가 적다는 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볼 싸움에서 약점을 보이는 부분은 분명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분배와 집중력 유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외대고르와 사카의 전방 연계는 아스날의 주요 공격 루트지만 결정력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그리즈만 시메온의 조합 외엔 확실한 대체 공격 루트가 부족합니다. 전술적 다양성이 떨어지고 두 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포는 빠르지만 완성도는 부족한 경기. 전개 루트의 단조로움과 밸런스 중심의 운영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 흐름에 가까워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먼저 레버쿠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3-4-3 전형으로 라인을 넓히는 전술을 구사하지만 미드필더와 수비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원 통제력이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크는 제공권에서는 분명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 압박 참여도가 낮아 후방 빌드업 연결이 자주 끊기고 있습니다. 텔라는 측면 돌파에서는 스피드를 살리지만 중앙 침투 시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적은 편입니다. 안드리는 빌드업의 축으로 배치되지만 전개 템포가 느리고 압박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이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 인터셉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자주 내주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세컨드볼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쿠젠의 핵심 과제는 라인 간 간격 관리와 중원 밸런스 유지입니다. 이 부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 운영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보겠습니다. 파리는 4-3-3 전형으로 볼 점유를 유지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비안 루이스는 빌드업의 중심에서 좌우 스위칭 패스를 빠르게 연결해 상대 압박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킵니다. 바르콜라는 왼쪽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백을 시도하며 덴벨레는 반대편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하프스페이스 안쪽을 침투합니다. 이 두 윙어의 침투 패턴은 레버쿠젠의 느슨한 미드필드 간격을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파비안 루이스의 짧은 패스 연결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은 파리의 점유율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경기의 볼 흐름은 파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며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을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버쿠젠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가 겹치면서 파리가 안정적인 점유율로 경기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 점유율과 스위칭 템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레버쿠젠은 미드필더 수비 간격 불안정으로 인터셉트 위험이 높다.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침투 패턴이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한 수 위입니다. 레버쿠젠이 라인 간격을 잡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파리의 우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 안정보다 공격 전환에 더 무게를 두는 팀입니다. 페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맨시티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쉽게 볼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레미 피노는 빠른 드리블을 통해 측면에서 역습 전환을 시도하지만 수비 지원이 느려 공수 밸런스가 자주 무너집니다. 깨는 박스 근처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지원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풀백들의 복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프스페이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센터백이 커버를 위해 전진하면 박스 중앙이 비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시작하면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맨시티를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4-1-4-1 전형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팀입니다. 홀란드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박스 안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을 책임집니다. 도쿠는 하프스페이스를 빠르게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비아레알의 느린 수비 복귀 타이밍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 전환 과정에서 팀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중원에서는 로드리가 전개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맨시티는 점유 구간에서 상대 압박을 유도하고 끊김없는 패스 템포로 경기 리듬을 완벽히 유지하는 팀입니다.
전반부터 상대를 깊숙이 밀어붙이며 볼 점유율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도쿠의 빠른 침투와 홀란드의 위치 선점이 결합되면 비아레알의 수비 라인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비아레알은 측면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 노출이 잦다. 도쿠의 침투와 홀란드의 박스 안 움직임이 결합되면 맨시티의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다. 점유율, 전환 속도, 공격 완성도 모두 맨시티가 확실히 앞선다. 하프 스페이스 균열과 수비 커버 타이밍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 점유율과 공격 효율성 측면에서 비아레알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아인트호벤 대 나폴리 경기입니다. 아인트호벤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전개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수비 시 공이 있는 방향으로 밸런스가 과도하게 쏠리며 반대편 공간이 자주 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전개에 적극 가담하지만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번반 본멜은 중원에서 볼 배급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때 방향 전환이 제한되는 약점을 보입니다. 사우터는 볼 간수 능력이 좋지만 측면 압박이 들어올 때 탈압박 동선이 불안해 전환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인트호벤은 점유율은 유지하더라도 압박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빌드업이 꼬이기 쉬운 팀입니다. 특히 측면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순간적인 반대 전환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전환 속도와 압박 리듬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팀입니다. 루카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폴리타노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 돌파와 슈팅 타이밍을 동시에 노리며 상대 압박 라인을 교란합니다. 그때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방향 전환과 롱패스 정확도가 뛰어나 빠른 반대 전환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이들의 전개는 짧은 패스로 압박을 풀고 반대편 공간을 활용하는 구조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폴리타노의 침투 루트는 상대 수비가 공 쪽으로 쏠리는 순간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후방 빌드업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위치를 조정해 전개 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세컨드볼 회수율 또한 꾸준히 높게 유지됩니다. 나폴리는 단순 점유율보다 공간 활용과 전환 타이밍에 초점을 맞춘 팀입니다. 상황 판단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아인트호벤은 공이 있는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며 반대 전환에 쉽게 노출된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의 전환 패스와 폴리타노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템포 조절과 공간 활용에서 나폴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경기 흐름상 나폴리가 전환 효율과 공간 점유율 모두에서 앞섭니다.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템포 조절 능력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나폴리가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 코펜하겐 대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코펜하겐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라인을 깊게 내리고 수비 블록을 단단히 형성하는 팀입니다. 옐로누시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볼을 지켜내지만 상대 수비 강도가 높을 때는 볼 연결이 자주 끊깁니다. 아슈리는 측면 돌파와 1대1 대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개인기 이후 마무리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클램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수비적으로 단단해 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집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중원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전방 연결이 끊기자 수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또한 측면 수비수들의 커버 타이밍이 엇갈리며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노출되고 상대 공격이 빠르고 유기적일수록 실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홈 이점은 분명 있지만 전력 차이를 전술적 응집력만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도르트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3-4-1-2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핵심으로 둔 팀입니다. 기라시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 모두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을 책임집니다. 아데에미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순간적인 가속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능하며 타이밍 조절이 매우 정교합니다. 조보 벨링엄은 이선에서 연계, 세컨드볼 회수, 전진 패스의 정확도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시 전형적인 하프 스페이스 세컨드 라인 침투 패턴을 구사합니다. 아데에미와 기라시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상대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을 흔들며 수비 라인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중원에서는 벨링엄이 전방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전체적인 경기 템포를 유지하고 양 윙백이 넓게 벌려 수비폭을 확장시킵니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경기 내내 템포 유지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반에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을 활용해 공격 강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체 전력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코펜하겐을 압도하고 있으며 후반 교체 이후에도 공격 활로가 넓게 열려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도르트문트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코펜하겐은 압박 대응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전력, 체력, 교체 카드 모두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앞선다. 전력 밸런스와 전술 완성도를 고려하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공격 템포에서 도르트문트의 우위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분석 페드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전술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